방금 소개받은 윤원성 목사입니다. 어,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저 자신부터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학교인 어깨동무 학교도 저희가 여러 지역에 운영하고 있고요. 책을 쓰는 일들을 하고 있고 강의하고 비영리 단체와 법인을 운영하기도 하고 선교적 교회 운동 그리고 벤처와 함께 청년 창업과 지속 가능한 선교에 대한 일들을 또 하고 있고 무엇보다 여행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이제 중국 접경 지역 여행을 다녀왔고요. 뭐 내년도 1월에도 또 중국, 2월에는 일본, 뭐 3월에는 또 뉴질랜드 뭐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좀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일하셨던 과거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사실 이들의 진로나 미래 그리고 이제 정체성 모든 것들에 또 어떤 시각을 열어주는데 여행만큼 또 좋은 사실 계기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목을 열어주는 여행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사는 엔잡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한국 역사책인 만남과 백비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대한학교를 10여 년 운영해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또 정리한 쓸모 있는 교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크게 제가 하는 이 활동 영역이 세 영역인데 하나는 교육 영역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라는 영역이 제가 일하고 있는 영역인데 제가 이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일들은 이제 사실 통일 후 이제 우리 한반도 통일 한반도의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로컬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교육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므로 북한의 저는 대도시에는 관심이 없고요. 대도시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로컬 지역들, 뭐 우리나라 한 50년대, 60년대 수준으로 현재 머물러 있는 로컬 지역들의 좀 이렇게 로컬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교육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 선교사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사 교회 개척자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사람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저희가 그 통일 후 북한에 가서 교사 교육 선교사로서 교육 활동에 이제 종사하실 분들을 저희가 훈련하는 교육 선교사 훈련 내년부터 좀 시작할 거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 통일 후 북한에 가서 창업이나 어떤 본인의 사업을 통해서 또 그곳이 일터가 곧 교회가 되고 사역지가 되어서 북한의 어떤 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내년에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선교와 이제 교육 선교를 같이 통합적으로 하면서도 분야별로 좀 훈련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선교사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 선교사들을 미리 훈련하고 양성하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페이스북에 저를 팔로우 하시든지 아니면 뭐 IBA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그 소식들을 접하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부터 함께 참여하시면 좀 우리가 함께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뭐 부탁받은 이야기는 청년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90년도부터 청년들과 함께 예배 사역 그리고 지역 교회의 청년 사역 또 이민교회 청년 사역 코스타와 같은 유학생 사역 그리고 또 해외 여러 이민교회들을 다니면서 청소년 청년 집회를 한 달 전에도 뉴질랜드 지역의 청년 연합 집회를 또 하고 왔는데요.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청년 사역을 한 30여 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청년 사역 해오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키워드를 뽑다가 보니까 키워드가 이거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ESG라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지금 시대의 교회 그리고 지금 시대의 또는 선교 단체들이 청년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일에 해외 선교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지가 꽤 됐습니다, 벌써. 뭐 제가 알기로만 거의 15년, 20년 사실 되어 가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이 그 세미나를 그 좀 이렇게 홍보하면서 제가 청년 관련된 이야기를 부탁받았는데 그냥 한번 욕먹을 각오하고 할 말 다 해보겠다 뭐 이렇게 제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뒷감당은 IBA가 하리라고 생각하고 ESG를 중심에 놓고 ESG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 지금 시대 청년들의 필요와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뭐 오래 아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주 만사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오늘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ESG가 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런 비재무적 요소를 통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사실 지금 소위 우리가 요즘에 MZ도 이제 한 세대 지나가고 요즘에는 뭐 잘파 세대 그래서 이제 이 G 세대가 M 세대하고 같이 묶이는 것보다는 뒤에 오는 알파와 묶이는 걸 또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제 M 밀레니얼 세대들이 나이가 벌써 뭐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ESG의 어떤 그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ESG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나 또는 뭐 기업들이나 정부 또 국제 기구들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에 살면서 이제 아무래도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돈이 어떤 기준으로 이 돈이 움직이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이제 하느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또 움직이는 한 주체가 MG 또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민 의식이나 또는 지금의 젊은 세대나 또는 어떤 소비자들의 그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물건이 좋으면 사거나 브랜드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높아지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이런 ESG라는 데까지 저는 오게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어떤 이런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구매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숫자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비자 내지는 또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의 약 4분의 3이라는 엄청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변화들에 있어서 굉장히 항상 제일 늦다라는 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크리스찬 ESG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환경 문제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 뱀에서도 많이 다루는 창조세계 돌봄 이라는 주제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 소셜 임팩트라든지 소셜 관련된 주제들은 사실 이제 영혼 구원과 사회 복음 또는 사회 변혁을 분리시켜서 보지 않고 또는 각기 다른 주제가 아니라 총체적 구속 사역이고 복음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 소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는 특히 지금 세대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버넌스는 좀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 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거버넌스를 접근하면 어느 정도 좀 실마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ESG, 크리스천 ESG라고 해서 저는 창조세계 돌봄,
크리에이션 케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총체적 복음, 그리고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내용을 좀 키워드로 놓고 오늘 좀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 문제에 있어서 MZ4 세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G 또는 G 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친 알파 제너레이션 이런 말도 있지만 MZ4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MZ4 제너레이션은 소위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G 세대에 비해서 오히려 M 세대가 더 이런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한 68.7% 가까이가 기후나 환경 문제에 이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보면 각 세대별로 G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 부모들이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유해 화학 물질, 미세먼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웹상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통계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또 반증으로 드러내 주는 것은 이런 주제에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만들어내는 기관들도 예전에 비해서 수없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이런 통계들을 기업들도 인용하고 심지어 뭐 교회도 이제 이런 통계들을 인용하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만 봐도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그 아이러니한 것은 그 MZ들이나 이 청년 세대들이 기후 환경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건 사실인데 의외로 실제적으로 이런 실천적인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오히려 기성세대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도 그리고 마찬가지고 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줄이는 활동들을 하는데 참여하는 비율은 윗세대가 훨씬 더 높더라. 청년 세대들은 아직까지 이제 삶이 그렇게 보니까 절제나 이제 조절이 잘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먹고 쉽게 마시고 쉽게 버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랜셋이라는 기관에서 2019년도에까지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2019년도에 보면 전 세계 추정 사망자 수를 봤을 때 기후나 환경 문제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1년에 한 870만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될 정도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고라든지 어떤 강도 폭행 살인이라든지 이런 에이즈나 전염병이라든지 영양 결핍 이런 것보다 월등히 높은 두 요인이 흡연 및 간접흡연과 환경 오염에서부터 오는 사망률이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라는 걸 봐도 사실 이 환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환경 오염 소위 말하면 농도가 짙을수록 환경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로 동부 유럽 그리고 이제 서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차이나 인도 요 지역들에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 우리 한반도도 색깔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도 색깔이 좀 심상치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세계 그 기후 그 환경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 12시에 가까울수록 환경 오염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다라는 건데 이 유럽과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환경 오염도 시계가 한 10시 몇 분인데 우리나라는 9시 11분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오염과 환경의 어떤 현실에 비해서는 그 자각 증상이 좀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그것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8개 지표들 가운데 대기 오염만 안전하고 나머지 자연 생태계 지표수, 지하수 뭐 이런 나머지 7개 지점은 전부 다 현재 안전하지 못한 위험 수준에 가 있는 것이 현재 지구 환경의 현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뭐 대기 오염이 안전하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대기 오염이라는 것은 사실
지표면이 오염되면 그것이 지하수 오염으로 그리고 이제 이 지하수 오염이 결국에는 수질 오염이 되고 그게 대기 오염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순환되는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염이라는 것이 사실 뭐 안전하다는 것도 굉장히 일시적인 안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게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많이 강조하는 이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17개 영역인데 17개 영역 밑에 세부적으로 169개 세부 목표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부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설립되고 있고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고 뭐 여기에 창업의 기회도 있고요. 뭐 여기에 또 사실은 일자리도 소멸되는 반면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교회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 섬김이나 해외 선교라는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SDGs라는 측면하고 연계할 수 있을까? 또는 ESG라는 측면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는 교회들을 사실은 지금 시대 뭐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미 청년 복음화율이 너무 현저히 낮아져 있고 실제 2030 세대 탈종교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회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언처치드 된 젊은 세대들의 비율이 우리나라 세대의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대들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 기업을 보는 그들의 시각, 정부의 정책을 보는 그들의 시각으로 교회를 봤을 때 교회에 대한 어떤 호감도 그리고 복음적 접촉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의 미래를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가 고민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교회들이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들과 공감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창업 벤처 창업 센터를 평촌에 있는 세종안교회하고 협력해서 창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세종안교회 제가 창업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교회와는 분리된 완전히 독립된 벤처 회사가 들어와서 이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뭐 오늘 저희가 그 주류 회사가 저희 센터에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저희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창업센터에 주류 회사 사무실이 들어오는 되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오늘 와서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고 갔는데 이제 실제 입주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하고 뭐 비즈니스를 같이 해야 되는 로컬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근데 어쨌든 좀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교회가 보니까 그 새생명 축제 같은 새가족 전도 축제를 봄 가을에 두 차례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이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벤처 저희 사무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원데이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달에서 세 달에 걸쳐서 지역 사회 이벤트로 새가족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성도가 다 지역 사회를 8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 각 공무원들이면 공무원, 뭐 시청, 뭐 경찰서, 뭐 소방서 같은 이런 공기관들, 그다음에 뭐 학교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뭐 이런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에 뭐 이런 기업 단지 이런 데를 다 영역별로 나눠서 그 각 영역을 두 달, 세 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가서 섬기고 관계성을 맺고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가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꾸준히 연중 계속하면서 그걸 사실 새생명 축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가져가는 그래서 사실은 새생명 축제가 1년에 한 번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홍보하는 행사가 아니라 연중 계속되는 교회가 지역 커뮤니티의 니즈에 굉장히 밀착해서 섬기는 어떤 활동들을 이 자연스러운 어떤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끔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그 선교적 어프로치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사실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저는 청년들을 계속 만나면서 청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청년들 가운데 가난한 청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자기들이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이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오히려 되게 실망스럽고 교회가 내리는 결정이나 선택들을 보면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라는 생각을 오히려 들게 만들지 교회들이 내리는 어떤 결정, 교회들이 뭘 하겠다, 교회들이 막 사역, 목표, 계획, 특히 이제 지금 10월 말이 다가오면서 교회들마다 정책당회들 다 하시고 이제 11월, 12월부터 내년도, 신년도 사역 계획 내놓고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내놨을 때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봤을 때 그들 표현으로 하나도 쿨하지 않다는 거예요. 멋있는 게 하나도 없고 가슴 뛰는 거 하나도 없고 뭐지? 그리고 뭐 결국에는 작년 했던 거 그대로 날짜만 바꿔서 베껴다 놨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교회는 원래 이런 데인가 보다. 변하지 않는 곳.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러면서 계속 뭐 개혁도 말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변하지 않는 집단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젊은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참고로 저는 고신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나고 자랐고 제 동생들도 다 목회자인데 합동측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합동측 목사들이고 저는 미국 남침례교단 신학을 하고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SFC 강령을 중학교 때부터 외우면서 자란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저는 뭐 이렇게 막 진보적이거나 뭐 되게 뭐 사회 운동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거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생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청년 세대가 교회가 내년도 사역 계획들을 딱 내놨을 때 청년들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어떤 사역 또는 어떤 결정, 어떤 선택들이 있다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청년 세대들에게 교회들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런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문제들 뭐 이번 여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열대를 경험하면서 이번 여름이 제일 시원하대 뭐 이런 농담을 하고 그리고 뭐 또 뭐 계속 그걸 우리가 이 열대야가 끝나지 않는 추석이 되도록 시원해지지 않는 더위를 겪으면서도 실제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 목회의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 사역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소셜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단어가 뭐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로잔 대회를 놓고 무슨 또 영혼 구원과 사회 복음과 막 이런 것들을 놓고 다투고 갑론을박하는 모습들을 제가 SNS나 여러 곳에서 보면서도 야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왜 이것을 계속 따로 떼놓고 로잔은 계속 이렇게 뭔가 사회복음만 강조하는 집단인 것처럼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반대급부로 그래서 로잔에서 자꾸 이렇게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를 더 부각시키려는 또 의도와 또 생각을 비추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우리는 한국 교회가 아직도 사실은 통합이 안 되는 성경이 하나 되게 해 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쪼개놓고 보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의 어떤 신앙적 퍼스펙티브 안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 소셜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사회주의라고 또 몰아갈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이런 분위기까지 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IBA에서도 여러 차례 소셜 임팩트나 또는 어떤 임팩트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찬욱 그 이다니엘 사무총장님이 소개했던 청소년 뱀 커리큘럼에 강의하고 있는 분들도 임팩트 기업의 대표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IBA에 꾸준히 함께 하시면 소셜 임팩트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소셜 벤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도 보면 한 2천여 개 넘는 소셜 벤처가 전국 각지에 그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통 업력이 7년, 평균 7년 정도 되는 그만큼 이제 이런 소셜 임팩트 기업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조금씩은 이제 좀 자리 잡혔다라고 우리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말 그대로 임팩트, 사회적 소셜 임팩트를 주고 그것을 어떤 사회적 가치로 창출해 내기 위해서 그들이 프라블럼 솔빙이라는 것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이 보면은 어떤 일자리, 좋은 일자리, 건강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떤 워라밸 같은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라든지 또는 빈곤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망,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그다음에 에너지, 친환경, 교육,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부분에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소셜 임팩트가 많이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제, 긍휼, 사역을 비즈니스로 바꾸면은 소셜 벤처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교회가 사실은 하고 있는 지금 그냥 이렇게 선심성 구제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방식으로 하는 긍휼 사역이 이제 곧 한계에 부닥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계 전반적으로 숫자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선교지에 나갔던 선교사들도 재정 후원 문제로 다시 지금 복귀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섬김까지 교회 자체만의 어떤 재정 헌금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막 독려하고 해서 쥐어 짜서 그걸로 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볼 때 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계속 헌금, 좋은 일 해야 되니까 헌금하라고 얘기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없죠. 더구나 경제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두가 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저희 벤처 업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6070, 6070들이 리소스를 독점하고 있고 자원을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돈을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4050 세대가 포지션, 어떤 위치, 뭐 팀장, 리더, 뭐 이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자리에 4050 세대들이 가 있는데 2030은 아무것도 없다고. 2030은 포지션도 없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도 없고 2030은 돈도 없고 사실 청년 세대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벤처 업계에서는 4050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6070 세대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2030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벤처 업계에서도 하는데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 재정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도 윗세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 세대들이고 교회도 이상하게 나이가 먹어주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장로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되는 거는 다 나이 순으로 되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면 2030 세대들은 교회에서 볼 때 굉장히 요원한 거죠. 뭔가 교회에 어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가려면은 한 2, 30년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 요즘 세대들이 2, 30년 기다릴 만큼 그렇게 인내심이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회들이 이 소셜 벤처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소셜 벤처들과 협력해서 교회에서 지역사회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을 본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나 그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소셜 활동 내지는 소셜 비즈니스를 통해서 교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을 돌보는 사역들을 오히려 하도록 그림을 그려 나간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청년 세대들의 공감을 얻고 또 이 청년 세대들이 사실 교회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되게 쿨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소셜 분야에 있어서 이제 로컬에 대한 관심입니다. 교회들이 다 이렇게 너무 뭐 좀 이렇게 지역 사회하고 동떨어져 있나?
뭐 그래서 뭐 사회적 감수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창업센터는 어번데일 벤처스라는 벤처 회사와 그리고 이 벤처 회사가 안양시나 지금 저희가 강릉시나 부산시나 이런 지자체들하고 지자체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어떤 또 뭐 국토부라든지 중기부 같은 정부 부처들하고도 사업을 많이 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 벤처가 하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교회까지 이 파트너십에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세종안교회와 그리고 이제 어반데일 벤처스와 이제 중기부나 경기도 안양시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소셜 벤처들이 창업될 수 있도록 돕고 또 이 지역에 이제 점점 기울어가는 상권을 다시 재활성화시키고 하는 일들에 교회가 이제 저는 이 일에 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리고 교회들 보고 그렇게 빨리 나서시라고 계속 제가 도전하고 격려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파트너십을 이제는 지자체와 맺고서 교회들이 어떤 소셜 관련된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인식들인 거죠. 서울 수도권이라는과 나머지 모두를 다 지방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원론화된 구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를 아까 제가 앞번에 북한까지 지도 보여드리면서 모두가 다 로컬이다. 내가 있는 그곳이 로컬이고 우리 모두가 로컬 철치고 서울에 있는 교회도 예를 들면 뭐 사랑의 교회도 세종안 교회도 다 로컬 철치입니다. 그리고 뭐 강원도 저기 설악산 산골짜기에 있는 뭐 할머니 5명 출석하시는 지리산 산골짜기 교회도 로컬 철치고 다 결국 하나님 부르신 그 로컬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인데 저는 조금 청년 세대들이 이 로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들이 먼저 로컬에 관심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청년들을 해외로도 선교사로 보내는데 우리 각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명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또 후원도 받고 지원도 받아서 창업하면서 지역의 선교사처럼 가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지역을 살려내고 지역을 변화시켜내고 하는 뭐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은 다음에 또 한번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일들에 교회들이 좀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에게 교회가 정말 청년들의 미래와 지역 사회 미래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뭔가를 팔복과 나서서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만 해도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많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솔직히 좀 더 적나라하게 깨놓고 얘기하면 교인 몇 명 되지도 않고 교회 숫자도 적은데 청년들이 봤을 때 목회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뭐 자기 생계 내지는 은퇴하면서 자기 노후 그냥 한몫 챙겨서 나가고 교회는 빚더미에 올라앉아도 그러고 만약 목회자가 떠난다면 성도들도 물론이거니와 청년 세대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생 다시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봤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이 목사들이라는 인간들이 이게 다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계에 쟁쟁하고 유명하고 뭐 지역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막 짓들을 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딱 목격했을 때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 제 마음을 되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에 아마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것 같은데 저런 인간들이 목사 같으면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구나. 나는 이제 신앙을 떠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도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마 그 선택을 해서도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씀 하실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런 정도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던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불쑥 무슨 생각을 하게 하셨냐면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큰 실수하신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적어도 내 후배들이나 내 다음에 자라는 청년들은 저런 꼴은 안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순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쩌면 저는 제가 신앙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내팽개치고 도망갔어도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도 아무 말씀 못 하셨을 거야라는 정도의 제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붙잡아 주신 것 같고. 근데 청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자들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신 어른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저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로 다음 세대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로 청년 세대를 세워야 되고 청년들이 귀하다 그러고 말로 아무리 떠들어 봐야 교회가 예산 책정하는 거 보고 교회가 1년 사역 연중 계획 세우는 거 딱 보면 말만 다음 세대 떠들지 교육부 예산은 계속 깎으려고 들고 청년들이 뭐 한다면 그런 걸 왜 하냐고 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냥 말뿐이구나. 어, 말뿐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교회들이 저는 말씀드린 이제 환경 문제, 창조 세계 돌봄으로서의 환경 문제, 그리고 총체적 복음, 영혼 구원과 또 사회 변혁에 좀 총체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지역 사회 섬김 이런 주제들이 좀 이렇게 지금 세대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 이주민, 탈북민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는 이제 지자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계를 많이 보는데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입니다. 서울 시내 외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주재원부터 시작해서 뭐 유학생들이나 비즈니스 다 서울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서울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당연히 이제 경기도고요. 경기도도 이제 지역별로 물론 안산이나 이런 몇 군데 밀집돼 있고 요즘에 많이 이제 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밀집되고 있는 지역이 경남 김해입니다. 김해. 김해 많이 굉장히 상상외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되고 있는데 이 이주민들 문제가 외에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저 아시다시피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뭐 지금도 가사 도우미뿐만 아니라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 아예 타운을 조성해서 고려인 마을을 조성해서 고려인들 청가구를 거기에 집단 이주를 시키려고 이미 작업을 시작했고 시범 사업을 한 100여 가구 정도가 이미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지금 시범 사업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주민들이 아니고서는 뭐 식당이든지 뭐 농사든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지금 현실 속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접어들었고 이것도 이제 이번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한국교회 트렌드 책에 보면 이 이주민 파트가 그 10개 키워드 중에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거의 70, 한 3%, 70 몇 퍼센트가 이제 이주민 목회를 앞으로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부산 사상구에 사상구는 다 이제 공단 지역이어서 전체가 사상 공단이어서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주민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부산 시민들도 잘 가지 않고 그런 지역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비즈니스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나 기획해서 사상구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5년 동안 5년에 걸쳐서 약 300억 정도의 자금이 사상구에서 여기에 투입이 돼서 지금 지도에 보여드리는 요 지역에 이제 이주민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전통시장도 있고 한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지금 현재 제가 몇몇 교회들을 여기에 파트너십으로 들어오도록 연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교회와 지자체가 사실 이주민 어떤들을 위한 어떤 우리는 사역이고 또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의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공유가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교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더 가지면 사실은 로컬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유도해내고 이끌어내면서 거기에 여기에도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투입하는 자금이 우리 한국 청년들의 청년 창업과 이주민 유학생 창업이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 세대들에게 또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들을 또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도 목회 계획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세 번째가 거버넌스인데 가장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어, 보면 이제 그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에 대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니까 목회자와 교인 모두가 당회의 역량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특히 성도들이 볼 때 이제 부족하다. 이제 목사님들의 43%가 당회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에 반해 성도들은 30% 정도만이 우리 당회가 뭔가 이런 지금 시대에 교회가 가야 되는 길들과 이런 것들을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로서 이들의 역량이 좀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성도들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당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당회가 과연 지금 시대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함께 이끌어내고 젊은 세대들이 더 열정적으로 교회에 사실은 헌신하고 함께 어떤 지역과 선교를 향한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의사결정 기구의 역량 부족의 이유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목회자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당회원들이 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은 주로 이제 당회 장로인들이 나이가 너무 많으시다. 뭐 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리더십의 태도가 문제다. 지시하고 그냥 무조건 어른이 말하면 해. 라는 이 태도가 문제다라는 게 32%. 그러니까 나이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전문 용어로 꼰대스러움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 73%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꼰대스러움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교회 거버넌스에 있어서라는. 그 성도들은 오히려 연령보다 태도를 더 문제 삼았어요. 성도들은 42%가 사실은 당회원들의 태도, 배우고 경청하려게 하기보다는 지시하고 무조건 따라라 라는 어떤 태도가 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높은 연령대라는 이제 부분은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부분이었다라는 면에서 볼 때도 현재 우리 한국교회 거버넌스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그리고 그 어떤 교회 내 문화가 되게 소통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문화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특정 직분자들의 의견만이 교회에 반영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목회자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훨씬 높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대다수 성도들이 자기들의 목소리가 교회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죠. 그다음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도 마찬가지. 세대 간의 소통이 된다, 안 된다. 50대 50이라는 거죠. 50대 50.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도 어느 한 교회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인데 어떤 사역들을 좀 컨설팅을 부탁받아서 이런 선교 관련된 그리고 이주민 그리고 북한 선교 그리고 이런 여러 청년 사역을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보면서 놀랐던 게 그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역 따로, 북한 사역 따로, 또 이주민 사역 따로 이게 다 따로 노니까 청년이라는 리소스만 잘 활용이 되면 이 모든 사역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 부서들 간에도 전혀 서로 간의 소통이나 사역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1, 2천 명씩 있는데도 교회 바깥에서 자기들을 도와줄 청년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사역적인 협력이나 협업이나
서로 간의 긴밀한 사역적인 소통 또는 관계의 소통들이 실제로는 좀 시스템이 있고 큰 교회들도 안 되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세 개 중 두 개 교회,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교회 내에 세대 간의 소통 시스템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만 봐도 그러면 여기서 목소리를 내기 상대적으로 힘든 세대들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겠죠.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목소리들이 들릴 리가 만무한 거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어, 그 청년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이런 말을 좀 전달해 달라고. 제가 그 교회 교육자도 아니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그걸 전달을 해달라. 뭐 다음번에 저희 담임 목사님 만날 때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냐. 다음번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 라는 부탁을 외부에 있는 목회자에게 교회 성도들이 부탁을 한다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한국의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그리고 문화, 소통과 조직 문화에 있어서 큰 사실 문제점을 갖고 있다. 뭐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이 울면 따라오는 것이 공명이다. 남의 고통이 갖는 진동수에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이 공명인 것이다. 슬퍼할 줄 알면 희망이 있다. 라는 말을 정재찬 교수가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에서 표현했는데요. 성경의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까이 다가간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가까이 다가간다. 꼭 뭘 해주거나 무슨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 고통받고 아파하고 울고 떨고 있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주는 것. 근데 떨고 있는 물체에 가까이 가면 나도 같이 떨리죠. 이렇게 진동이 있는 스피커 앞에 있으면 내 이게 옷이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고 몸에 파장이 와 닿듯이 그런 건데 조금은 교회가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과 어떤 꿈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좀 듣고 좀 그것에 반응해주고 함께 그 떨림을 느껴주고 하는 좀 그런 관계성의 좀 소통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봐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청년 세대들과 장년 세대들 위해서 제가 이런 제안들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청년들을 이렇게 무슨 교회 일꾼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청년 목회할 때 교회 행사할 때 한번 행정 그 선임 목사하고 그걸로 엄청 크게 다툰 적이 있는데 전 교회 행사를 원데이 행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천막도 많이 막 천막도 한 100개 넘게 쳐야 되고 뭐 에어 바운스도 막 한 열 몇 개씩 들어와야 되고 엄청 큰 규모의 행사고 교회였는데 근데 저한테 이제 행정 선임 목사가 청년들 좀 한 50명만 동원해 달라는 거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교회 행사인데 우리 교회가 작년 성도들이 6, 7천 명인데 이 행사를 정교회 행사를 하는데 이거를 청년 50명 동원해 가지고 이거를 다 하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구 목사들 통해서 작년 성도들 보고 하라고 그래라. 내일은 청년들은 내일도 하루 종일 에어바운스 운영해야 되고 내일도 하루 온종일 생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준비하는 것까지 청년들한테다 떠넘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걸로 그때 그 행정 선임 목사하고 엄청 크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청년들을 볼 때에 늘 뭔가 교회 일꾼 되게 고마운 어른들 생각할 때는 되게 그게 청년들 칭찬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막. 근데 그 청년들한테는 엄청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안 왔어요. 교회 안 왔으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교회 안 왔다라는 것을 인지한 것만 해도 되게 큰일이고 감사하신 건데 안 왔을 때 지난주에 교회 안 왔더라 이거보다 지난주에 그 아이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봐 주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왔냐 안 왔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 소통 방식이나 질문이나 어떤 말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있는 어떤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중에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회 리더십들의 어떤 모습들은 사실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계속 좀 멀어지게 하죠.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주자. 기회를 주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청년들이 실패하고 실수할 거다라고 생각되시면 어른들이 보관을 갖고 계시면 돼요. 저희가 학교에서도 그러고 청년 사역 제가 하면서도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전적으로 주도권과 집행할 수 있는 권리와 재정까지 다 딱 책정해서 넘겨주고 청년들이 다 주도적으로 하게 합니다. 분명히 어딘가 펑크나고 실수하죠. 하지만 어른들의 역할은 뭡니까? 사역자들의 역할은. 그걸 미리 예측하고 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제 이안은 어떤 이안으로 갈 건지를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 게 해야 되는 역할이지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당히 하자는 거는 잔소리를 적당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잔소리 잔소리 적당히 하고 당연히 여기지 말자는 청년들의 작은 헌신 하나도 당연히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청년들도 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하면 그걸 어떨 때는 자기 뭐 학교 다니는 애들은 수업 듣고 공부하고 알바하고 막 이러면서 밤에 막 잠을 줄여서 어떤 일들을 막 영상 편집하고 막 뭘 디자인하고 교회 나와서 뭘 막 세팅하고 땀을 흘리고 옷을 흠뻑 적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절대 당연히 여기면 두 번, 세 번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제안도 어디 가서 했었는데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청년들한테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좋은 전통이라는 거는 믿음을 이어가고 승계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지 전통이 다 고리타분하고 나쁜 건 아니라고. 전통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이라고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또 어른들이 늘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청년들이 조금 우리 어른 세대들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왜 저분들은 저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으로 간다면은 훨씬 더 사실 우리가 더 훌륭하고 멋있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청년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공동체가 되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도는 많은 가나안 청년들이 결국에 찾는 것은 또 공동체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부족해도 뭐 충족시켜주지 못해도 가족이라는 그 의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우리한테 충분한 것이다라는 걸 좀 알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뭔가를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 된다.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보여주면 결국에는 어른들이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근데 우리가 인정을 받아내려고 그 어른들을 어떤 승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은 오히려 반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죠. 청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 보고는 기회를 주십시오. 청년들 보고는 기회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라. 교회 안에서 기회가 안 생기면 교회 밖에서 만들어서라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라. 기회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청년들은 적당히 하지 마라. 젊음이 미천인데 젊을 때 적당히 하지 말고 젊을 때 한번 거기다 영혼을 갈아 넣어서 뭔가 한번 해봐라. 그런 20대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40대, 50대에 버티게 해주는 어떤 버팀목처럼 하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나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지 말자. 어른들이 뭔가 작은 기회를 하나 주고 어른들이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위임하고 해주는 그런 작은 작은 것들 또 하나 어느 하나도 우리가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게 서로 쌍방간에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사실 지역 교회가 젊은 세대와 또 우리 장년 세대가
청년 세대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각자가 취해야 될 믿음의 분량과 태도를 갖추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ESG를 창조 세계 돌봄 그리고 소셜은 총체적 복음, 거버넌스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좀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거고 교회에 한번 이거는 이제 어떤 문화재단에서 만든 ESG를 기반으로 한 어떤 소위 말하면 자기들의 그 사업 방향성을 만든 건데요. 요걸 하나 약간 샘플 삼아서 교회도 한번 내년도 목회 계획을 꼭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목사님들이나 청년부나 또는 여러분의 선교나 여러분의 어떤 하고 있는 작은 어떤 모임들에서 ESG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요 원칙을 놓고 거기에 어떤 요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전략 과제들처럼 교회 사역의 목회 계획을 요 포맷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를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꼭 추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목회를 한번 쭉 한번 지나가 보시면 이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사실 그 도움이 되시는지를 저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볼 때 저희한테는 앞으로 이제 10년의 골든 타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다라는 게 사실은 90년대 초반부터 나온 얘기인데 30년 동안 위기다 위기다만 하고 우리가 별로 사실 한 게 없습니다. 별로 한 게 없는데 지금부터 10년은 우리가 30년 동안 말로 위기라고 말했던 모든 일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타날 거고 저희가 지자체 통계를 보면 지금 청소년 인구 대비 지금 유치원 다니는 5, 6, 7세 인구가 비율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양시만 해도 고등학생 인구가 5만 4천 명이면 유치원 인구가 5,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숫자가 계속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1년에 10%씩 사라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계속.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50명 있던 아이들이 5명 남아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이게 현실로 이제 나타나는 10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당히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 그림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단어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소위 말하면 뭐 여러분이 주식이든 뭘 투자하시든 부동산이든 지금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제 안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투자를 결국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희가 청년들 창업시켜 보면 뭐 창업의 뭐 비즈니스의 좋은 가치, 방향성, 뭐 비즈니스 모델 구상, 뭐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다 해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그 어떤 아이디어도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도 현실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실제로 돈을 어디다 쓰는가 교회의 자원을 어디에다가 쓰는가를 보면 이제 그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10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계속 정부로 가겠지만 저는 반전의 모멘텀을 여기저기서 또 오늘 그 말씀까지는 다 못 드리겠지만 반전의 모멘텀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 부모 세대가 어미 아비의 심정으로 이 다음 세대, 특히 청년 세대들을 향한 좀 사회적 민감성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발휘하시면 저는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그래도 한 번 있다.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함께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그럼 할까요?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평촌 센터에 언제든지 오시면 같이 머리 맞대고 대화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